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김은하 연구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발표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에는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 국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인택 중남미 협력과장님께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에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2023년 중남미 정세 전망 및 진출 유망 분야를 주제로 5분의 전문가 발표를 들어본 후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부 좌장은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1부 종료 후에는 이곳에서午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시부터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중남미 영화, 드라마, 영상 콘텐츠를 주제로 전문가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발표자분들께서는 되도록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중남미 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2022년은 우리 외교부 중남미 외교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 중남미 국가들과는 국별,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수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5월에는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을 통해서 15개 국가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경제안보, 신산업,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행사 계기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전문가 50여 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중남미 우정 60년 책자를 한중남미 협회와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금년 중남미 15개 국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대중남미 외교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7월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중남미 장차관급 10여 개국에서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한 가운데 한국과 중남미가 공동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그리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남미 지역별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최근 중미 국가와의 협력이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중미 5개국과 FTA가 발효되고 올해 중미 경제통합 가베이의 한국 사무소가 개소되었고 그리고 한시카 협력기금 사업이 재개되는 등 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금년 5월에 디지털 협력 사절단을 중미에 또 파견을 하고 11월에는 차관급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미 통상 투자 포럼을 개최하여 중미 국가들과 통상, 투자,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전략 광물, 에너지 자원,
농업 식량 기지로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3국을 방문하시어 핵심 광물, 농업, 수산 등 분야에서 총 6개의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카리브 국가와의 그 전략적 협력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공간이 없는 카리브 도서국 그리고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 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중남미와 교류 협력 그리고 연구 등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중남미 재단 설립을 위해 외교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리고는 있으나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기빈 여러분,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남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외교부 중남미국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포지움은 예년과 다르게 1, 2부로 나누어 다른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예전과 같이 중남미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중남미의 정치,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 핑크타이드 확산, 글로벌 경제 위기 지속, 중남미 각국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의 분출, 또 재개되는 지역 통합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분석과 전망을 기대해 봅니다. 2부에서는 중남미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남미 영화, 드라마의 특징과 숨겨진 명작에 대해 방송인,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좀 편안하고 흥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보다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개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한중남미 간 많은 협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중남미 협력과 최인택 과장님께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외교부 중남미국의 중남미 협력과장 최인택입니다. 방금 최종욱 중남미 국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남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기업과 기관 여러분께 정부가 중남미 외교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기본 방향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 제목을 제가 한국과 중남미 우정 60년으로 잡았고요. 그 동일한 내용의 그 수교 60주년 기념 책자도 저희가 외교부가 그 한중남미 협회와 공동으로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제 발표는 먼저 중남미에 대해서 혹시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외교 관계의 개관, 그 다음에
저희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위급 교류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생 경제 외교 및 개발 협력, 지역기구 및 다자 개발은행과의 협력,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중남미를 설명하고 또 제도적으로 중남미 외교를 어떻게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중남미 각 기관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중남미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중남미 총 33개국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아직 수교하지 못한 미소개국 쿠바가 있고요. 멕시코는 이제 사실상 그 지도를 보시는 대로 북미에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도 약간 북미 측에 있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어 그리고 문화에서 중남미와 저희가 함께 보통 보기 때문에 중남미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미에 7개국이 있고 뭐 남미와 그 카리브 도서국에 총 25개국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남미에 있는 그 수리남과 가이아나 이 두 개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또 카리브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카리브 국가를 15개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카리브 도서국을 13개국이라고 하고 남미를 12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분류가 정확히 있지는 않고 지도를 보시면 이러한 국가들이 저희가 중남미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입니다. 그 소지역별로는 소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남미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남미 공동시장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연안에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태평양 동맹이 있고, 그리고 중미의 중미 통합 체제,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그 중남미 33개국을 대부분 포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그리고 쿠바 이런 국가들이 좀 빠지게 됩니다. 예, 중남미의 의미, 그 단순한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그 경제적, 우리 외교적 의미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잠재력 있는 유망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 세계 인구의 8.4%, GDP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아세안, 아프리카보다 경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해 단일 마케팅 및 신속한 시장 통합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중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및 전략 광물이 풍부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주된 외교 대상이고, 전 세계 경작 가능 지역의 23%, 산림의 21%, 담수의 30%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 지역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하게 되는 리우 유엔 환경개발 정상회의는 브라질에서 개최돼서 리우 정상회의였고요. 최근에 개최된 COP27에서도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 그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아주 주도를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니어쇼어링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 시 대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목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신정부 외교 목표는 자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고요. 중남미와 관련해서는 함께 번영하는 중남미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남미와는 상호 호혜적인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다자문서에서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그 자신들의 여기 나와 있는 그 중남미 비핵지대화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좌우 이념과 거의 상관없이 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지지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판트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TA 네트워크 구축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FTA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협력을 많이 이루어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디지털 녹색 전환 협력을 많이 추구하고자 합니다.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보면
사실 먼 국가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와의 고위급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특별 포럼 개최, 미래협력 포럼, 그리고 중미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한 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및 통상투자 포럼, 그리고 최근에 한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고위급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간 장관급, 차관급, 그리고 국무총리 중남미 순방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예, 관련 사진이 있고요. 중남미 네트워크는 칠레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대상국이 된 이후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FTA가 21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태평양 동맹 가입, 한 멕시코, 한 메르코스루, 한 에콰도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TA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프라 건설 시장이 그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제가 친환경, 녹색 경제 분야 협력도 여기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프라 사업이 최근에 또 녹색 인프라, 그 폐기물 처리장이나 수자원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린 경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고, 코피아 농업기술협력센터를 중남미 6개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이런 정유공장, 초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인데, 특히 한국 정부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 평가를 굉장히 여러 번 받고 있는 상황이라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굉장히 다대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라과이, 페루의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코스타리카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협력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라운드 테이블 혹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중요시되는 경제안보 분야 증진도 협력도 증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튬, 구리, 니오빔 등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 아르헨티나의 포스코가 그 리튬 데모 공장을 완료를 하고 지금 이제 실제 상용화를 위한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식량 에너지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니어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등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현재 활발히 멕시코와 일부 중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멕시코의 LG 마그마가 전기차 부품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협력입니다. 중남미 OD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 전체 ODA의 한 10.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닥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약 6.7%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ODA의 중남미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협력국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고, 코이카 사무소가 총 8개소 오른쪽 보시면 설치되어 있고, EDCF 사무소도 콜롬비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 한 7개국 정도는 ODA 이제 수원국을 졸업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ODA 대상국은 아니어서 다른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미 분야가 저희 글로벌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저희는 2021년부터 24년간 제일 밑에 보시면 중미 북부 3개국의 그런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ODA를 2.2억 불로 약 기존에 하던 거에 약 2배 정도로 확대하기로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고위급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무상, 분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유상, 그리고 이제 멕시코, 코스타리카와는 삼각협력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잘 익숙치 않은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페알락이라고 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을 저희가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페알락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하고 동아시아 지역하고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는 유일한 협력 포럼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가 사이버 사무국을 유치를 해서
페알락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부산 그 페알락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저희가 그 페알락 기금 창설도 주도를 해서 페알락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남미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주기구 그리고 에클라 이 두 가지 중남미 기구에 대해서는 협력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기금을 공유를 하고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한 카리콤, 카리브 국가 공동체인데요. 카리콤 그리고 중미통합체제 한 시카 협력기금도 조성을 해서 이들 국가와 특화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 카리브 지역과는 매년 한 카리브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를 하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장관급으로 개최를 해서 11월 30일에 해양 환경 기후 변화를 주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인데 저희가 2020년에 그 까베이 중미경제통합은행에 가입을 해서 영구 이사직을 수임을 하고 올해 여름에는 그 서울 사무소도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그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중남미 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반 대중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 대국민 국민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요 라틴 광장이라고 중남미 전문가 혹은 문화적인 문화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활발히 중남미를 알리고 전문가로 양성을 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기구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고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해서 중남미 진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 협회, 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 및 포럼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중남미 외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 이 심포지엄을 준비한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를 외교부 중남미국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미 국가와 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사무소 형식으로 한 중미 협력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거를 지금 중미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국의 중남미 외교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 중남미 재단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발표를 통해 올해 특히 활발했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남미국 심의관 윤상욱입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이 좀 축구를 잘 했으면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새벽에 응원하시고 이렇게 늦지 않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심포지엄은 사실상 중남미국에서 하는 마지막 대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연설을 하셨지만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 중남미 협력센터가 또 그간에 이제 노력을 해서 1년간 그 어떤 중남미에 관한 새로운 협력 비전 같은 거를 갖다가 또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뜻깊은 행사를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두 분의 발표자 그러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오성주 수석연구원님께서 중남미 정세 전망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코트라 박민경 전문위원께서 동영상으로 중남미 경제 비즈니스 환경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해건설협회 이용강 실장께서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코트라 방산물자교육자원센터의 김철희 전문위원께서 중남미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칠레에서 이제 성공을 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섭외를 했는데 GS건설의 임세호 책임연구원께서 중남미 유망산업 전망으로서 해수 담수화에 관해서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아마 아직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오시게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오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에 발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외교부 중남미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를 드리기 앞서 저희 포스코 경영연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포스코 그룹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룹의 싱크탱크이자 우리 사회에 인사이트 있는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하는 민간 경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저는 중남미 지역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 산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제 중남미 정세에 관한 건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산업 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색채들이 조금은 묻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중남미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를 먼저 간략하게 같이 조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주요국들의 이슈 전망 그리고 시사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들이 너무 이제 커졌던 이유로 해서 저도 이제 그 주로 이제 미중 관계라든지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들을 많이 이제 연구 과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중남미가 어떤 이 상황에 있는지를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남미 이제 지역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남미 애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경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중남미도 물론 이제 사랑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다소 이제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축구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보면 중남미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발생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생했던 한 해입니다. 미국의 연준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벌이던 것들을 언제 이제 회수를 하면서 긴축 모드에 들어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러우 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뒤늦게 긴축을 시도하면서 그 경기에도 이제 충격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아직도 미국 경기를 두고는 여전히 지금 경기가 뜨거워서 그 문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미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상반된 견해들 갖고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결과로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분리 과정에서 판매 시장과 인접한 일부 국가들은 이걸로 인한 이제 수혜를 또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지난달인가요? 그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그 대면 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이미 이제 탐색전을 끝낸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정말 신냉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대탕트 어떤 그런 무드가 조성될 것인지를 그 면밀히 그 경계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남미에 일어나고 있는 핑크타이드도 이와 관련돼서 중남미가 어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중남미가 원하는 그런 위상과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고금리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위협이 예상되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은 그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정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던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늘어났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망 분리로 인해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요. 글로벌 공급망 분리 이슈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올해는 크게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으로는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중동 부분에서도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도 볼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발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베네수엘라의 그 제재 완화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중동에서의 그 원유 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또 다시 중남미의 나비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 지역으로만 이제 좀 한정을 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있을 가장 중남미의 이제 정세와 관련된 거는 이 핑크타이드라는 이 그 표현일 건데요. 뒷장에 다시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남미에서 올해는 많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이후에 있었던 경기 침체 여파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미숙이라든지 그다음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좌파 정부로 교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칠레에서는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헌법까지 새로 개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헌법이 부결되는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는 그래서 그 신정부의 그 난제를 던져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바뀐 신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복지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대외 여건으로는 미국의 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응일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그 멕시코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 국가들은 이제 제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예상과 뭐 예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달리 신흥국 아세안 국가라든지 중남미에서 아직 고강도 긴축에 따른 자본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남미 그 자원 부국들을 즐겁게 했던 그 1차 상품의 수출들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올해 같은 그런 큰 규모의 무역 수지 뭐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좋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올해와 같은 그런 큰 대폭 유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증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중남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그 중남미 특히나 이제 미국과 상대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있는 이런 징조로 관찰이 되지만 사실은 글로벌 정세 속에서 보면 이거는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중동의 그 원유 증산 문제에 대한 3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동 그다음에 미국 중러 관계 또 중남미와 미국 관계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3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그 대사우디 정책이 올해는 별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면 이게 내년에는 좀 더 미국이
그 사우디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다시 또 사우디를 제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공화당이 반대할 수 있어서 그러면 미국이 그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도 잘 안 되고 사우디도 통제가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눈을 다시 다른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또 나비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정유회사, 미국 그 원유 생산회사에 대한 그 제재만 해제했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아직 완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리튬 자원에 대한 그 움직임입니다. 세계는 지금 올해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분리 과정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한 연초 대비해서 벌써 한 7배, 8배 이상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리튬의 소스를 좀 더 다각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에 맞춰서 나오는 이제 중남미에서도 이제 어떤 대응되는 모습은 리튬 연합을 구성해서 이제 움직이자 이런 것들인데 이 이슈는 사실 제가 작년 한 이맘때부터 계속 사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는 중남미 리튬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닐 때도 그렇게 기업들이나 관련 뭐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섭섭했었는데 실제 이 문제가 부각되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국책기관들이나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저 혼자 걱정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부든 관련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중의 전략 경쟁이 중남미에서도 올해는 이제 내년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프라 산업 개발 쪽에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뒤에 오늘 발표하시는 분에서 또 이제 그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룰라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와의 이제 FTA 협상도, 그러니까 TA 협상도 지금 다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이걸 갑자기 파기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더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핑크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핑크타이드와 비교해서 이제 핑크타이드 2.0이라고도 하고 2차 핑크타이드라고도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 핑크타이드라는 그 명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핑크타이드라는 용어가 그 2000년대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그 온건하고 선거를 통한 그 과거 이제 중남미에 많이 있었던 뭐 쿠데타라든지 기존 정부를 뒤엎는 이런 과격한 변화가 아닌 선거를 통한 그다음에 이제 온건 중도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핑크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물론 지금 일어났던 변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중남미의 이제 좌파 정부로의 교체는 멕시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저는 이 핑크타이드의 시작을 그 19년에 있었던 칠레 소요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안데스에 있는 그 좌파 3개국이 이제 저는 이 새로운 핑크타이드라고 만약에 명명을 한다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만 이런 국가들은 여기서 일어났던 거는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소요 사태로 인한 것들이었고 양극화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 집권 세력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급진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핑크일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타이드를 조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지 기반이 약하거든요.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3국의 경우 의회에서 모두 그 집권당이 20%도 안 되는 그런 의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까 제가 첫 장에 설명드렸던 그런 글로벌 어떤 정세 변화의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그 파고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타이드로 명명하는 것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아 보여서 이건 조금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시장 경제의 어떤 위기 인가라는 질문에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이 과거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원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주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는 유럽과 미국은 다시 지성주의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큰 그 충격을 받았었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위협받는 모습들에서 이제 다시 EU 국가들이 또 단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고립주의로 인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제 폐해가 커지면서 다시 최근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소위 트럼프 키즈들이라는 그런 인사들이 공화당 내에서는 경선에서 올라갔더라도 결국은 최종 선거에서는 많이 낙선하는 그래서 트럼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극단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견제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브라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국가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주요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다른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할 국가들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룰라의 이제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핑크타이드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만 룰라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안데스 3국에 있는 급진 세력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득권 정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2000년대 브라질의 어떤 호황기를 이끌었던 그런 충분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던 시기에는 급진적이고 과격했지만 중도 온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보소나루의 정부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 브라질의 경제는 뭐 일단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브라질은 좋은 경제 성과를 이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가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과거에 대한 이제 룰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런 기대들은 이미 칠레나 우루과이에서는 퇴임 시에 8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들이 이미 다 다시 재집권을 했던 그런 거와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본다고 하면 룰라는 그것보다 다소 늦은 그러니까 재집권의 시기가 늦은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부정부패 맨살라움과 라바자토 의혹 때문에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룰라의 이번에 재집권하고 나서의 룰라의 이제 모습, 그다음에 룰라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가 중남미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룰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노련한 그런 협상가고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러나 이게 룰라 자체가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2000년대의 룰라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길을 뭐 룰라주의라고도 하고 하는데 또 동시에 중남미의 이제 가장 극단적인 좌파였던 차베스 룰라가 사실은 이런 중도 실용주의를 보이지만 또 차베스를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차베스도 결국은 룰라 노선과는 달랐지만 뭐 룰라를 지지하는 그러면서 어떤 연대를 형성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룰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중남미 남미 특히 남미 국가들을 이끌어 갈 것이냐가 앞으로 중남미가 이제 올해 특히나 어떤 모습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지 그런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중남미뿐만 아니라 이제 미중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미중이 시장의 어떤 기대와 달리 이제 강한 냉전 그다음에 그런 이분화된 구도를 형성한다면 이게 이제 중남미에게도 룸을 더 줄이는 공간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지만 다소 느슨한 작년보다 올해보다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중남미의 어떤 연대라든지 블록화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룰라의 어떤 공약집에 나와 있는 룰라의 어떤
그 내용을 그 글로벌 금융기관이 정리한 건데 이제 이게 글자도 작고 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가 그 전형적인 그 룰라 그 2000년대 중반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이제 왼쪽으로 치우친 보소나루 정부 때 일어났던 그런 여러 그 일들을 다시 다 되돌리는 그런 정책들을 쓸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2017년인가요? 제정됐던 정부 재정 상한제를 폐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벌써 이미 몇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정부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중단시킬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또 평가를 받게 될지 지난 그 1기, 2기 정부와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지가 사실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룰라는 또 워낙 그 유연한 협상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현 의회 구성을 보면 사실은 룰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구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기 정부 때 보였던 그런 중도 노선을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회 구성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 상원 하원 모두 좌파와 중도 세력을 모두 다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과반 자체가 안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우파에 있는 두 개 정당 PP와 그 브라질 연합당은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더 우성향이 강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룰라는 그 타고난 그 협상가적 기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어떤 정책을 노련하게 이제 수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호세프 그 룰라의 후계자였던 호세프 정부와 달랐던 거거든요. 호세프는 의회하고의 연결고리가 약했지만 룰라는 그 자체를 룰라가 그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그런 협상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룰라 색채가 더 강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마다 다소 고통스러운 그런 협상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멕시코를 좀 살펴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다른 성향의 그런 그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부흥을 내세워서 내치에 집중을 했고 큰 지지율의 변화 없이 중간 선거까지 무사히 마친 그런 비교적 멕시코 국민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인 그런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은 많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을 위한 특히 이제 그 서민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고 잘못돼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그 국민 투표로 해서 다수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좀 훼손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암노 대통령 퇴임 후에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논란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제 잘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멕시코 그 암노 대통령이 이런 그 성과에 대해서 이게 계속 공고히 진행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권력이 사실은 뿌리와 빤만 놓고 보면 거의 자중질환에 가깝게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 모레나에는 이제 위기가 없을 것이냐 하면 모레나에도 이제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걸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멕시코가 2024년 대선이지만 이제 경선을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멕시코 안에서는 뜨겁습니다. 이제 4명의 주요 후보들이 지금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인데 벌써 이제 그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라든지 그 후보들이 노출되는 어떤 과정에서 지금 불만이 이제 일부 생기고 있어서 그 지금 그 상위에 있는 그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 멕시코 시티 시장 셰인바움 시장이 이제 암노 측 인사여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또 다른 멕시코의 그 정치계 실세인 이 몬레알 원내 대표라든지 지금 외교부 장관 그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벌써 막 그 국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랑 FTA도 지금 뭐 재협상 뭐 재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하고 나서 이탈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도 그 공고했던 모레나의 분열 그다음에 암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뭐 그 몬레알 같은 경우 이제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제 뭐 분당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탈한다고 하면 이제 압로 정부의 이제 입법 추진력이 동력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다음에 또 그 압로 정부가 그 외교 에너지 정책 갖고 지금 미국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잘 미국을 달래가면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좀 영향을 주면 결국은 이게 이제 압로 정부의 그 말년을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뒤에 이제 그 산업 쪽에서 이제 그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멕시코가 이제 국내 위주로 이제 그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반면에 멕시코에는 이렇게 많은 지금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그 미래 가장 그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그 관심 갖고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죠. 이 전기차 분야에서 그 미국이 IRA법을 이제 그 발효하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또 다시 이거의 가장 큰 수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멕시코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협력과장님이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지금 멕시코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이제 중남미 전체가 이제 자신들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외 국가들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건데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불안과 그걸로 인한 그 빈곤, 양극화가 이제 집권 세력들의 교체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열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다시 다 부메랑이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나 그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가 충분히 이제 재정을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저성장에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 세수 부족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또 기대했던 거를 그 충족하지 못하면서 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또 우려가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IMF 그 하고 이제 그 조건을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 이거에 대한 이제 강한 반감이 좀 있습니다. 예, IMF를 그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이제 멕시코 아르헨티나 정서상 이게 사실 쉽지 않아서 그 특히나 페론 정부 페론당이 이런 것들을 잘 헤쳐 나갈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타 이제 요인들로는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거고요. 그런 강물 자원 그 통제가 이제 세계 그 많은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나 그런 그 선진국에는 또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엔 더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사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에 예상되는 그 내년의 어려움 속에 중남미도 결국 이 재정 건전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핑크 타이드가 확산되면서 중남미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미주 영내 질서를 다시 2000년대 초반 그 시절로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OAS에 대한 개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활용이 약해진 셀락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리마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르코스루나 태평양 동맹 운영 방식에도 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올해 이제 계속 내년에는 계속 이걸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가야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파고 속에서도 우리 그 교섭 협상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워낙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련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잘 해 그 나가리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성주 수석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년 초에 국제 지정학적인 사태로 인해서 중남미의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했었는데 우리 발표를 또 듣고 보니 참 그
내년도 중남미 전망, 정세나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도전 과제가 있어서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또 더욱더 중남미의 내년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발표자는 이제 코트라의 박민경 전무위원께서 이제 중남미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전망을 발표해 주실 텐데, 코로나에 확진되신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발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박민경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외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해량 부탁드립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과 다이나미즘이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코트라에서는 이러한 와중에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모니터링 팀과 기후변화 대응팀을 신설하였고, 이른바 수출 더하기 사업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중남미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세를 보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 글로벌 경제 녹록지 않았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는 여전히 지구촌 곳곳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기관들에서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겨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최근에 내놓은 그 자료를 보면 타이틀 자체가 The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도에 세계 평균을 하회하는 1.7%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취약성이 더욱 높아진 중남미에는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의 수혜를 일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내외 금리 인상, 부채 증가 등으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소비가 둔화하고 빈곤층 비중이 더 늘어났으며, 외부적으로는 교역 및 투자에도 감소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중남미 주요국은 역시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일부 글로벌 투자 증가는 상방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일부 국가들의 정책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완성된 중남미의 정치 트렌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새로운 정권의 변화가 있었었고요. 이러한 신정부들은 경기 성장과 민생 안정, 부정부패 척결 등 시급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각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 보호, 복지 등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남미의 주요 이슈를 저는 이렇게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친환경, 공급망, 식량 안보, 인프라, 의료, 그리고 디지털의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를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지금 눈앞에 닥쳐온 기후변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가 자랑하는 생물 다양성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중남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이나 커피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제 글로벌 커피 수확량이 감소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미 지역에서는 자연재해, 허리케인 등이 많이 일어나면서 식량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강물의 수위 저하가 일어나고 운하 이동이 어렵게 돼서
육로 운송으로 인한 물류 비용이 상승한 지역들도 있었고요. 전력의 상당량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전력 발전 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난민으로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기후 변화에 따라 관광업 손실은 카리브 지역에서 또 상당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중남미 각국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린 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기존의 수력 발전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풍력과 태양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역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상당량을 차지했습니다. 칠레는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 국가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전기차 비중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40년까지는 28개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유 부국인 콜롬비아 역시 에너지 전환법 1715호를 통해서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육성을 하고 있고요. 수소 로드맵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EU에서나 행해질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같은 선진적인 조치들이 콜롬비아, 칠레,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남미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에서 전기차 하던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그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칠레와 콜롬비아에서는 버스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중남미 시장에도 변화가 전망됩니다. 최근 그린 수소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남미에서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칠레와 콜롬비아는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한 그린 수소를 생산한 후에 주요 시장으로 운송하는 부분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중남미의 최근 이슈로는 공급망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혹시 작년에 제가 2022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멕시코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니어쇼어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관련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멕시코가 진정한 승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DB에서는 중남미 지역이 니어쇼링에 따라서 640억 달러 상당 수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 멕시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USMCA 원산지 비중이 올해부터 이미 상향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이미 적극적으로 멕시코 진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49.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작년에 역대급 외국인 투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섬유 분야에서도 중남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션산업협회 조사 결과 2022년에 많은 패션 기업들이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 지역으로 소싱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전 세계가 전기차 본격화와 같은 그린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인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GBC라든지
니어쇼어링 가능성이 몇 년 전부터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중남미가 진정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는 광물 매장량보다도 생산량이 적은 미개척 자원이 많은 곳인데요. 추출이나 재련 기술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와 협력 수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망의 또 다른 측면에서 식량 안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는 식량 안보의 주요 공급원이자 동시에 수요처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수입선이 대체되면서 일부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 지역의 대두 그리고 밀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아마 브라질의 옥수수도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남미는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취약한 농업과 물류 인프라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낮은 식량 안보 지수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남미 지역에서는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위한 국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팜은 물론 작물 재배 기술 자체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들도 실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군으로부터 반환된 토지를 지속 가능한 농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로 대표되는 중남미 정부들은 도시화 문제, 수도 보급, 하수 처리, 해수 담수화 설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관련 부분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축적한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이 콜롬비아 최대 중남미 5위 규모의 하수 처리장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바닷물을 담수 처리해서 2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 인프라도 설립했습니다. 보고타시와 메데진시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보건 분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남미에서는 이러한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에서는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에서도 취약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보고서들에서도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만성 질환율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국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료 부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은 제1순위 이슈로 뽑힐 만큼 상당히 높은 성장세와 급증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G와 IoT, 스마트홈 보급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우리 전자기업의 경우 스마트 미터링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을 브라질에 출시했는데요. 브라질의 경우 한국과 달리 100개가 넘는 민간 전력 회사들이 존재하고 전력 요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전력 회사의 종류 그리고 요금 체계 종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내가 쓰고 있는 전력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요런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통신 네트워크 개선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요 빈칸을 채워 보세요.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에서 중남미는 여전히 최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역내 이커머스 소비자는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 포용 비중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전체 이커머스 결제의 60%가 모바일 폰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남미에서 결제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폭발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국 간 교육 투자 현황 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코로나 이후 한중남미 교역은 변화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수입액이 수출액을 역전하면서 교역 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로 원자재가 상승, 더불어서 중남미 주요국의 제조업 둔화세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량은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은 현지 진출한 지역에서 최종 생산을 하기 위한 중간재 위주로 수출을 하고요. 우리는 중남미로부터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위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호 간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현황 보시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 업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금융 부분을 제외하고 역시 예상하시다시피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 위주로 현재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현지의 고용 창출을 하고 고급 인력 육성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여파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엔진, 모터,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자 관련 우리 업체들이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라인을 증설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장 분야인 의료 바이오 분야 역시 현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신규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부분에서도요.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혹은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향후 몇 년간은 그 미국향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할 것이라고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현지의 그 리저널 밸류 체인에 편입하고자 하는 중남미로의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 측면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분야 보시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에너지 개발 기술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린 에너지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전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설비 진출도 기회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수소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 협력 분야에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플라스틱세라든지 ESG라든지 중남미에서도 소비자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소비재 분야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분야는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이미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및 지역 밸류체인 통합을 위해서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학연 프로젝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재를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중남미에서는
물류 시스템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 시스템 개발 협업도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은 제가 이제 중남미의 고위 정책 관리자라든지 이런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요를 어, 어필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탄소 농업이라든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기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우리 기업도 이미 진출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파생적으로 기회 요인들이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역시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대내외 협업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기업이 구성된 원팀 코리아뿐만 아니라 로컬 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분야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내년에도 유망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중남미를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3, 40년 동안 중남미가 무한한 잠재력의 대륙이다 이런 말을 들어오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잠재력을 잠재력만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이 잠재력을 좀 현실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이 중남미가 어떤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방면에서 우리 한국과 중남미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정된 대로 한 10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